예, 말씀하십시오. 예. 오답 시비 때문에. 그러니까 학설과 판례가 충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판례가 간다는 거죠. 항상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설은 잘 안다는 이유는 학설이 답은 아니거든요. 그죠? 항상 판례가 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6번입니다. 권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은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채권이라는 게 뭐죠?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행위, 권리가 뭐죠? 채권이거든요. 따라서 행위 자체가 객체가 되는 거고요. 뭐 금전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아닙니다. 2번 모든 권리는 침해되면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모든 권리가 침해된다 그래서 불법행위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유권, 물권이 침해됐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래간만에 런닝을 빨아서 옥상에다 널어놨더니 바람에 불어서 옆집 마당에 떨어지면 저는 제 소유권이 뭐죠? 침해되고 있는 거니까 소유권을 요리 옆집 아줌마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주머니에게 고의나 과실은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은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침해가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지만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적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방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옵니다. 뭐 그런 거 많죠. 우리가 언론에 많이 나오죠. 뭐 무슨 뭐 연예인이 누드 사진을 찍어가지고 배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누드 사진이 배포가 되면 뭐죠? 그 연예인의 뭐 심각한 명예훼손된다면 사전적으로 배부 금지 가처분을 뭐 할 수 있죠? 신청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사전적 구제 수단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3번이 답이죠. 4번 기속상의 일신 전속권은 양도 상속 모두가 불가능한 권리이고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은 타인이 대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이다. 요거는 뭐죠? X입니다.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대리도 허용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귀속상 일신 전속권은 양도 상속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은 대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리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돼요.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5번 항변권에는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영구적 항변권과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영기적 항변권이 있다. X입니다. 앞부분이 틀렸는데 항변권 자체는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권리 자체는 인정하면서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거 막는 걸 우리가 뭐죠? 항변권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5번 앞부분에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영구적 항변권이든 영기적 항변권이든 상대방의 권리 자체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권리와 구별 개념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권리가 뭐냐?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여기 우리나라 통솔이고 이걸 우리가 권리 법력설이라고 합니다. 2번 권한이란 타인을 위하여 이게 키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의 권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권리는 날 위한 것은 권리고요. 남을 위한 것은 권한입니다. 따라서 타인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으로서 대리권, 법인의 대표권이 대표적인
권한이 됩니다. 3번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흐름을 말하며 예컨대 소유권은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유권은 권리고요. 그 소유권을 구성하고 있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뭐가 되냐면 권능이라고 합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 권한이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하고요. 5번 권리에서 같이 반사적 이익에 감소되는 경우 이러한 반사적 이익을 향수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입니다. 일단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법이 어떠한 행위를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고요. 반사적 이익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냐면 법적으로 그 이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과거에 이런 거 있었어요. 목욕탕 거리 제한.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주유소도 거리 제한이 있었죠. 그죠?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뭐 자도 소주 구매해 가지고 소주를, 그죠? 뭐 진로 소주를 뭐 대전에는 그 뭐죠? 무슨 소주였죠? 선양이에요? 뭐 선양이 뭐 몇 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 목욕탕 예를 들어서 목욕탕 법에 예를 들어서 뭐 2km 이내에는 목욕탕을 새로 신설할 수가 없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목욕탕 주인은 요 2km 이내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월 한 달에 500씩 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요 안에다가 을에게 목욕탕을 추가 허가를 하는 바람에 요 갑의 수입이 월 500에서 300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럼 결국 이 200만 원인 건 뭐냐? 200만 원이라는 거는 얘 목욕탕 시설이 좋아서 서비스가 훌륭해서 추가로 얻고 있던 이득은 아닌 겁니다. 법에서 2km 이내에는 추가로 목욕탕을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그 규정 때문에 그 규정의 반사적 효과로서 얻고 있던 뭐죠? 추가 이득인 거고요. 이거 우리가 뭐라냐면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특징은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서 뭐죠?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은 국가를 상대로 월 200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법에서 일정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결과 얻게 되는 이익을 우리가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법에 의해서 뭘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하고요.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8번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리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상계권, 줄 돈과 받을 돈은 까는 거죠. 이것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형성권입니다. 2번 각종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말씀드렸죠. 3번 물권 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증인 최고 검색의 항변권은 말 그대로 뭐죠? 항변권이에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죠. 계약 해제권이 형성권이고 5번이 맞네요. 9번 문제입니다. 권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맞습니다. 연기적 항변이 두 가지가 있죠. 최고 검색 항변권하고 동시이행 항변권 두 가지가 있죠. 2번 채권자 지속권은 형성권이나 반드시 재판상 판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하여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X입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구권이 두 가지가 있죠. 물권적 청구권하고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도 물권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요.
채권은 청구권도 채권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청구권은 명칭상 청구권이지만 그 본질은 형성권이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 소멸청구권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됩니다. 5번 청구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과 과적권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채권소유권,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뭐예요? 물권소유권이고요. 가족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청구권,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부양청구권 같은 것이 대표적이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면요. 10번 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것. 2. 채권자 취소권. 중요하죠. 3번 다음은 법률상 효력의 차이에 따른 사건의 분류와 관련된 설명이다. 그 내용 중 잘못된 것은 1번 물권은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며 지식재산권도 지배권에 속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재산권, 특허권 이런 것들도 지배권입니다. 2번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리해서 청구권만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3번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게 뭐가 있죠? 채권자 취소권이 있죠. 4번 취소권, 상계권 대표적인 형성권입니다. 5번 지료증감청구권 각종 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고요. 지상권, 소멸청구권 각종 소멸청구권도 형성권입니다. 부양권, 청구권 등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지료 증감청구권과 지상권, 소멸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넘기셔서 12번 권리의 충돌과 경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가 충돌하게 되면 뭘 따집니까? 우효를 따지는데 원칙적으로 성립순서 다만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성립순서와 상관없이 제한물권 채권과 물권은 성립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가 경합된다는 말은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권리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2번 옳지 않는 거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므로 원칙적으로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한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물권과 물권의 충돌은 그 성립한 순위에 의하나 원칙이 뭐죠? 성립된 순서죠. 점유권과 본권은 언제나 병존한다. 맞죠?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죠? 점유권이 있고요.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죠? 돈 주고 샀다. 소유권이거든요. 그럼 저는 점유권도 있고 무엇도요? 소유권도 있으므로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겠죠. 3번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수개의 채권은 그 발생 원인, 발생 시기 채권에게 상관없이 순위에 우열이 없다. 맞는 지문이고 이걸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4번 수개의 채권이 충돌하여 그 전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각 채권에게 안분비례하여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한다. X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을이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요. 병도갑에게 5천을 빌려줘서 5천을 받을 채권이 있고요. 정도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셋 중에 누가 먼저 돈을 받죠? 1번이요. 먼저 빌려줬다 그래서 먼저 받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누가 먼저 받아요? 승질 제일 드러운 인간이 먼저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갑의 입장에서 돈이 생겼을 때 여보 청 이 인간 완전 인간도 아니야. 얘부터 주는 게 원칙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행주의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채권은 우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빌려줬다 해서 먼저 받는 거 아닙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3번이죠. 3번 순위에 우열이 없다. 그러면 누가 먼저 받느냐? 승질 들어온 인간. 먼저 받는 사람이 뭐죠? 장땡이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됐다면 이제는 을, 병, 정은 순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채권에게 비례해서 뭘 하게 되냐면 안분, 배분 받게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4번처럼 안분, 배분해서 받는 것은 언제 그런 거예요? 경매가 됐을 때 그런 거죠. 경매가 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뭐죠? 먼저 잡는 사람이 장땡인 것이지 무조건 안분해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채권은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열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누가 돈을 받습니다?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이거 우리가 선행주의라고 하고요. 따라서 돈이 모자라든 남든 먼저 남는 사람이 먼저 받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매가 되면 4번 지문처럼 채권액에 따라서 뭘 받게 돼요? 안분, 배분 받기 때문에 경매라는 말이 없다면 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 제한 물권은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물권으로서 소유권에 우선한다. 요거죠. 제한 물권과 소유권이 충돌하면 성립 순수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죠? 제한 물권이 우선하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집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13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을 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 등 사법 관계뿐만 아니라 공법 관계를 포함한 우리 법체계 전 영역의 일반 원칙이다. 오, 맞습니다. 우리 민법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사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민법 제2조 신의 성실 원칙은 공법적 용역에도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예외적인 거죠. 3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지문인데 그래도 지문으로는 잘 나옵니다. 2번은 꼭 기억해 두시고 3번 신의 측은 법률 행위를 해석하여 그 내용을 확정하고 권리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의 기능을 갖는다. 일단 뒷부분 신의 측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변경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고 맞는 지문이고 앞부분 법률 행위를 해석하여는 뭐냐면 해석의 기준이죠.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첫째,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아까 했던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임의 법규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 및 조리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성실은 해석에 무엇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기준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앞부분도 맞는 거고 뒷부분도 맞는 겁니다. 4번 신의 측은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의 측이란 신이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4번은 개념이죠. 5번 제한 능력자의 보호에 있어서 신의 측인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신의 측이 위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 부분인데 약간 추상적이다 보다 보니까 실제로 좀 판례 같은 걸 좀 공부하게 해야 되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파생 원칙이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죠. 반대되는 언행이 뭐죠? 금지된다.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틀리면 안 된다. 이게 금반원의 원칙인데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오늘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가 강행복귀 위반이죠.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강행복귀를 위반한 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자신 행위가 법에 위반됐음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두 가지 경우에는 금반원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네요. 14번입니다. 근로자가 1번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그 파생 원칙의 적용에 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의원 면지급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퇴직 절차가 무효거든요. 무효였는데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을 반환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 가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뭐가 되는 거죠?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원의 제출과 작성과 제출이 자신의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의원 면직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누가 했든지 간에 지가 별말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제 와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죠. 2번입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인데요. 일단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해제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보증계약이죠. 보증계약의 경우에 특히 불확정 채권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좀 예외적인 건데 다만 확정 채권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냐면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고, 불확정 채권에 관한 보증 행위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2번 매매 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신의 측이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3번입니다. 신의 측상 보호 의무죠. 뭐냐면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문데 임차, 임대차죠. 원칙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해서 뭐 해줄 필요는 없죠? 보호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기 임대차의 경우는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단기 임대차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숙박계약이죠. 여관에서 하룻밤 자거나
펜션에서 며칠 잠자거나 그런 경우고, 교제 같은 경우는 뭐죠? 2번이죠. 2번도 임대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가 뭐죠?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반환하되, 유상이면 뭐요? 임대차. 무상이면 뭐죠? 사용대차거든요. 물론 2번 병실을 빌리는 것도 대가를 지급하고 뭐죠? 빌리는 거니까 이것도 뭐가 돼요? 임대차가 되고요. 물론 이것도 뭐죠? 단기 임대차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뭐가 있는 거죠? 보호 의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한번 병원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 방지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줄 의무가 있다.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는 취지고요. 맞는 질문이죠. 4번 법률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복교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는 말은 강행복교 위반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었습니까? 금반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므로 맞는 질문이죠. 5번 보증계약 성립 당시 존재하던 객관적 사정이까지 끌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보증계약이죠. 보증계약 중에 특히 불확정 채권, 불확정 채무를 보증했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고요. 확정 채권, 확정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지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행기 있어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죠? 불확정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계약은 해지할 수 있으므로 맞죠? 다시 말하면 불확정 채무에 관한 보증은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를 인한 불확정한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퇴사하면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번 판례가 거의 유일하다 싶으니까 이 5번 판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14번 문제는 별표해 두시고 꼭 반드시 다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 14번 문제는 판례들이지만 다 뭐죠?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답은 1번이죠. 넘기셔가지고 15번입니다. 사정 변경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민법에는 사정 변경 원칙에 입각한 일반 규정과 개별 규정이 없다. X. 일반 규정은 없지만 개별 규정은 있습니다.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현저한 사정 변경이 초래된 경우 그 당사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입니다. 여기죠?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에 있어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 및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개인적 사정은 포함시킬 수는 없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지가 뭐 다른 데로 전집 가게 됐다. 이런 개인적 사정 변경 가지고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이사로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 채무죠. 자, 불확정한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지만 확정 채권 확정 채무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지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의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2번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인데 그냥 합쳐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는 게 문제 풀 때 편합니다. 답은 5번이죠. 16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계권을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X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권리 남용의 원칙인데 권리 남용의 원칙이 되려면은 일단 요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관적 요건으로서 가해 의사를 요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엿먹이려는 의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객관적 요건으로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나친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권리 남용으로서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런 가해 의사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특히 우리 교재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계권 행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있어야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주된 태도인데 뭐에 대해서만요? 상계권의 남용의 경우에서만은 뭐는 필요 없다고요? 가해 의사,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뭐죠? X고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신호 측은 법률관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X.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3번 강행복귀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복귀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한다. X입니다.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 측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고용관계 존부를 둘러싼 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는 신의 측에 의한 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점. 아까 우리가 해고가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별말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다가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신의 측에 적용됩니다. 5번 신의 측은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맞죠. 다시 말하면 신의 측은 권리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기도 하고 권리 행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답은 5번이죠. 17번입니다. 신의 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적 자치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신의 측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X. 신의 성실 원칙에 관한 민법 이전은 강행 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2번 법률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 측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X.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가지고 안 되면 사실은 가수, 안 되면 이목교, 안 되면 신의 성실이죠. 3번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관계를 위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병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 4번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지인 건설될 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 측상 의무를 부담한다. 5점. 따라서 고지하지 않으면 기망, 사기로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X. 제한 능력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대되는 언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18번입니다. 권리 남용의 효과로서 틀린 것은 1번 권리 행사가 남용으로 인정되면 그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 지배권이 남용되면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등이 소멸된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 행사가 너무 지나친다면 권리 행사가 먼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그림 그린 거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을이 한 평반을 뭐죠?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반환해달라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뭐에 해당한다면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면. 다시 말하면 갑의 소유권 자체는 뭐 되지 않아요? 박탈되지 않지만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형성권이 남용되면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요. 4번 청구권이 남용되면 법원 이에 조력하지 않아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요. 5번 권리 남용이 중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 X. 권리 남용이 한다고 해서 권리 자체가 원칙적으로 뭐 되는 건 아니죠? 박탈되는 건 아니죠. 해설에 친권 상실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어떤 문제냐면 친권 행사가 지나치고 남용이 되면 친권이 박탈되는 예외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건 뭐죠? 예외입니다. 원칙적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권리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니까 답은 5번이 되죠. 19번입니다.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시민적 권리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X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재판의 분쟁 해결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합의죠. 합의. 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기면은 뭐죠? 재판을 꼭 청구하나요? 아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합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합의하는 게 뭐예요? 재판 외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그러면 합의를 한다는 말은 상호 양보한다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권리 의식을 뭐죠?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별로 표정이 안 밝네. 용어 정리 좀 할게요. 용어 정리.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이런 거 너무 많다. 500만을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분쟁이 생겼단 말이죠. 분쟁이 생겨가지고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물어본 거죠. 아저씨 500만원 빌린 거 맞아요? 그랬더니 갑이 어떻게 해요? 맞대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굳이 뭐 쟁점이 없잖아요. 돈 빌린 거 맞대잖아요. 안 갚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갚아야죠.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는 판결 안 합니다. 그때는 피고가 모든 것을 인정할 경우에는 뭘 만드냐면 인락조소라는 걸 만듭니다. 인락조소는 뭐라고요? 피고가 모든 것을 인정했을 때 만드는 걸 인락조소라 그래요. 근데 판사 물어봤죠. 갑한테 500만 원 빌린 거 맞아요? 그랬더니 안 빌렸대요. 을한테는 500만 빌려주고 차용증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안 받았대요. 돈 빌려준 건 맞지만.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는 둘이 만나가지고 자 둘이 원만하게 합의하십시오 했더니 갑과 을이 250에 합의했다면 요 합의한 내용을 판사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화해 조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판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럼 내가
두 분한테 합의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빌렸다 안 빌렸다 싸움이 있으니까 250만 원에 합의하십시오라고 판사가 합의점을 제시했더니 갑도 좋대고 을도 좋대요. 이걸 우리가 뭐죠? 조종이라고 하고요. 조종 소송하는 걸 작성하죠.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난 실소라고 거부한다면 결국은 판결로 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판결이 되겠죠. 그죠? 자, 인락조서 뭐라고요? 피고가 다 인정할 때 작성해 주는 게 뭐죠? 인락조서. 쌍방이 능동적으로 합의했을 때 작성해 주는 게 뭐죠? 합의조서. 그다음에 판사가 제3의 입장에서 합의점을 제시해 주고 당사자가 동의해 준 게 뭐죠? 조정조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법원이 판결 내리면 이게 뭐죠? 판결인 거죠. 근데 요 네 가지는 결국은 확정 판결문하고 똑같은 효력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채무명의라고 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채무명의라고 하고요. 요것을 근거로 해서 채권자는 강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얘기거든요. 을이 갑에게 500만을 빌려줬는데 갑이 안 갚아요. 그렇다 그래서 을이 바로 갑의 재산을 강제 집행 경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을이 갑에게 500만 빌려준 것이 맞는 것, 빌려준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갖게 되는데 방식은 뭐죠? 네 가지 방식이 있고요. 네 가지 방식은 다 뭐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로서 요 네 가지를 근거로 해서 뭐 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정도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슨 말인지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답부터 볼게요. 화해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를 집행 권한으로 하는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번 분쟁 처리의 원만성, 신속성, 저렴성 등은 보장될 수 있으나 법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된다는 잔점이 있다. X입니다. 자, 판사는 왜 이런 것들을 자꾸 하라고 꼬실까요? 이거를 하라고 꼬시는 이유가 뭐죠? 판결 내리면 판사가 뭐죠? 힘들어져요. 뭘 써야 되냐면 판결문을 적어야 되는데 이 판결문을 적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를 하게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판사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판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꼬시게 되는 거고요. 2번은 X입니다. 4번 현행 민사조정법은 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제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X입니다. 강제조정 인정이 됩니다. 5번 소송물 가액을 불문하고 모든 민사사건은 소액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겠죠. 일정 금액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만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부터는 이제 권리의 주체가 하는 문제인데 20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볼까요? 그죠?